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한양의 저작거리에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찬 소음 속을 거니는 산에 조선의 젊은 임금 이헌은 생애 최고의 해방감을 만끽하는 중이었지요. 골룡포 대신 푸르스름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익선관 대신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량 선비 같았습니다. 비록 걸음걸이마다 배어나오는 숨길 수 없는 거만한 기품 탓에 행인들이 힐끔거렸으나 헌은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위장술 덕분이라 착각하고 있었겠지요. 궐 안에 숨막히는 경연과 산더미 같은 상소문에서 탈출한 그는 오늘만큼은 백성의 삶을 살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실은 그저 콧바람을 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로구나. 헌은 부채를 촥 펼치며 감탄했습니다. 떡을 찌는 구수한 김 대장간의 쇠 두드리는 소리, 상인들의 억척스러운 호객 행위가 어우러진 장터의 풍경은 구중궁궐의 적막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헌의 발길은 자연스레 맛있는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제일 비싸고 맛 좋은 국밥 한 그릇, 아니, 있는 대로 다 내오시게. 술도 가장 맑은 것으로. 그의 호기로운 외침에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평상에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앉아 으름장을 놓으니 주모는 돈 냄새를 맡고 눈을 반짝이며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날랐지요. 펄펄 끓는 소고기 국밥에 갓 부쳐낸 전, 그리고 향긋한 청주까지. 수라상 부럽지 않은 한 상을 받은 헌은 체면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간 쌓였던 정무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겠지요. 역시 백성의 맛이 최고야. 과인, 아니, 내가 이 맛을 모르고 살았다니. 한껏 배를 채우고 기분이 좋아진 헌은 주막에 앉은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자 짐짓 성군 흉내를 내고 싶어진 그는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묵직하게 들어있던 엽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술값을 계산해 주리라 마음먹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순간 헌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겠지요. 분명 궐을 나서기 전 내관이 챙겨준 두둑한 돈 주머니가 왼쪽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오른쪽 품 소매자락, 허리춤을 차례로 더듬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헌의 머릿속에 조금 전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갔던 꾀죄죄한 사내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괘씸한 좀도둑 놈을 보았나. 그때였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러 온 주모가 헌의 당황한 기색을 귀신같이 읽어냈지요. 사람 상대만 수십 년인 주모의 눈에 돈 없는 사내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뻔히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주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선비님, 설마 돈이 없으신 건 아니지라. 아니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잠시 차고가 있어. 차고? 내 그럴 줄 알았지. 허우대만 멀쩡해서는 국밥 값을 떼먹으려 들어. 주모의 고함에 부엌에서 일하던 덩치 큰 일꾼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은 억울함에 입을 열었으나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참아 이 시장통 한복판에서 뱉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 말을 했다간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진짜 왕임이 밝혀져도 만고의 망신살이 뻗칠 게 분명했습니다. 내 꼭 갚으러 올 것이네. 내 집이 저기 북촌인데. 북촌은 무슨 얼어 죽을. 잡아요. 저 사기꾼 놈 잡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지존 만백성의 어버이 이헌은 고작 국밥 한 그릇값 때문에 갓근이 휘날리도록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섞어라. 뒤따라오는 고함 소리와 몽둥이질을 피해 헌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채통이고 위험이고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미로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앞에 높다란 담벼락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는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훤은 평소 무예 수련 때 익힌 실력으로 단숨에 담벼락을 뛰어넘었습니다. 펄럭이는 도포 자락이 담장을 스치며 우아하게, 아니, 처절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훤은 낯선 집 마당, 그것도 아주 잘 가꿔진 화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콜록거리며 고개를 든 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별당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내를 보며 여인은 놀라기는커녕 한심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집의 규수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흑투성이가 된 채 엉거주춤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갓을 고쳐 쓰는 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지요. 하늘에서 선녀가 아니라 거지가 떨어졌나. 서연의 싸늘한 한마디에 훤은 멈칫했습니다. 도망쳐온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왕의 자존심이 발동했겠지요.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뒷짐을 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거지라니 말이 심하구나. 나는 지나가던 선비인데 잠시 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잘못 들면 대문을 두드리지 담을 넘습니까? 도둑이 아니고서야. 서연은 읽던 책을 탁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포청천 같았고 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압박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어디로 갔어, 이놈.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만, 아주 잠시만 숨겨주게. 서연은 밖의 소란과 눈앞의 사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국밥값을 떼먹고 도망친 한량임이 분명해 보였지만 사내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절박해 보였지요.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살짝 스쳤습니다. 숨겨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이 만남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임을 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공짜는 없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별당 밖에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헛기침 소리와 함께 자갈을 밟는 근엄한 발소리, 바로 서연의 오라비 김정호였지요. 그는 조선 성리학의 화신이라 불릴 만큼 융통성이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는 인물이었기에 외간 남자가, 그것도 담을 넘은 사내가 여동생의 별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연은 훤의 비단 도포를 낚아채듯 벗기고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아빠진 무명옷 한 벌을 던져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야말로 머슴의 향기가 진동하는 옷이었지요. 입으세요. 당장. 뭐라? 내가 이딴 걸레 조각을 입으란 말이냐. 목숨이 2개면 사양하시든지요. 서연의 서늘한 협박에 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골룡포의 부드러운 감촉 대신 까슬까슬한 삼배가 피부를 긁어대자 훤은 온몸을 비틀었지만 불평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은 훤의 머리에 흙 묻은 두건까지 푹 씌우고는 그를 마당 한 구석 장작 더미 앞으로 밀어버렸지요. 바로 그때 별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정호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아. 방금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냐? 혹시 괴한이라도 든 것이냐? 정호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당을 훑었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부채를 붙이며 오라비를 맞이했지요. 그녀의 연기력은 당대 최고의 광대도 울고 갈 수준이었습니다. 괴한이라니요, 오라버니. 새로 들인 머슴이 일솜씨가 워낙 서툴러 장작을 나르다 넘어진 게지요. 덩치만 컸지 어찌나 굼뜬지 제가 아주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서연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쭈그리고 앉아 장작을 노려보고 있는 훤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헌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으로 태어나 평생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려 본 적 없는 헌이었지만 살기 어린 정호의 눈빛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겠지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정호의 호령에 헌은 엉거주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한 덕에 왕의 얼굴은 가려졌으나 그 어색하고도 반항적인 눈빛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혀를 찼습니다.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읽게나 못하게 생겼구나. 그래, 장작은 팰 줄 아느냐. 장작 말이오? 헌이 당황하여 되묻자 정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대가 익숙지 않은 헌이 실수로 반말 비스무리한 말투를 뱉어버린 것입니다.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시골 구석에서 와서 말귀가 어둡습니다. 예, 얼른 도끼를 들고 시범을 보이라니까. 서연은 헌의 손에 억지로 무거운 도끼를 쥐어주었습니다. 헌은 묵직한 도끼를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책으로 배운 바로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내리치면 나무가 쪼개진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이론과 달랐지요. 그는 왕의 위엄을 담아 기합을 넣었습니다. 이압.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도끼는 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허공을 가르더니 도끼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헌의 몸이 팽이처럼 빙글 돌아버린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춤사위 끝에 도끼는 장작이 아닌 맨 땅에 처박혔고 헌은 그 반동으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호와 서연 그리고 헌 사이에는 민망한 정적이 흘렀겠지요. 정호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도끼질 한 번 못하는 놈을 머슴이라고 데려오다니. 서연아, 넌 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냐? 당장 내쫓아라. 밥값도 못하겠구나. 자존심에 금이 간 헌이 울컥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밥가? 내 비록 지금은 실수를 하였으나 적응만 하면 조선 제1의 도끼잡이가 될 것이오. 그의 뜬금없는 호기에 서연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정호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오히려 그 멍청하고 무해해 보이는 모습에 경계심을 푼 듯 했습니다.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일까지 저 장작을 다 패놓지 못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정호가 콧방귀를 뀌며 사라지자 헌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왕의 채통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뒤였지요. 서연은 쭈그리고 앉은 헌에게 다가와 얄밉게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우리 오라버니 성격. 쫓겨나서 관아에 잡혀가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밥값을 하시든가. 선택은 나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임금 이원은 난생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거대한 형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겠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저 규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은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이 지독한 굴욕의 시간이 훗날 자신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줄 귀중한 수업이 되리라는 것을요.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던 이원에게 별당 마당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작 폐기에서 참패를 당한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물깃기였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을 채우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기껏해야 붓이나 찻잔 정도만 들어 올렸던 헌의 비단 근육은 물이 가득 담긴 물지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놈의 물통이 바닥에 들러붙은 게냐? 어찌 이리 무겁단 말이냐? 헌이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물통에서는 물이 철렁거려 그의 바지와 신발을 적셨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대는 꼴이 마치 춤추는 허수아비 같았으니 이를 지켜보는 서연의 눈에는 기가 찰 노릇이었겠지요.
서연은 혀를 차며 다가와 회초리 같은 말솜씨로 헌의 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 반동을 이용해야지요. 양반님네들은 걸음걸이만 팔자 걸음인 줄 알았더니 일하는 것도 팔자 좋게 하십니다 그려. 이보게.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힘이 없는 게 아니네. 그리고 이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핑계는 청산유수시군요. 그 입으로 물을 길어 날랐으면 벌써 독을 다 채웠겠습니다. 서연의 촌철살인에 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다시 그 무서운 오라비에게 끌려가거나 관아로 넘겨질 것이 뻔했기에 꼭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허는 서연의 지휘 아래 반나절을 꼬박 물지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어깨는 짓눌려 감각이 없고 고운 손바닥에는 빨갛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겨우 노동이 끝났습니다. 허는 대청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소반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개다리 소반 위에는 보리밥 고봉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묵은지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던 12첩 반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며 상을 물렸을 테지만 지금 헌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했으나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 봐드리는 겁니다. 서연이 툭 던진 말에 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장의 허기가 최고의 반찬이라 했던가요? 구수한 된장국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까슬까슬한 보리밥조차 꿀맛처럼 느껴졌지요.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밥을 퍼먹는 헌을 보며 서연은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도 드시네요.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렇게 잘 드시는 힘으로 내일은 제발 밥값 좀 제대로 하십시오. 헌은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내며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얄밉도록 똑똑하고 당찬 규수. 감히 왕을 하인 부리듯 하는 저 여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궐 안의 여인들은 모두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기 바빴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잔소리를 퍼붓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두고 보거라. 내일은 기필코 자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헌의 소심한 다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노동의 고단함과 배부름이 몰려오자 조선의 왕은 머슴방의 딱딱한 바닥에 눕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흉흉한 소문이 별당 담벼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헌은 온몸을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듯한 끔찍한 근육통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푹신한 비단 이불 대신 딱딱한 나무 베개를 베고 잔 대가는 참혹했지요. 허리는 펴지질 않고 팔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려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 꼴이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왕의 채통이고 뭐고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침이었으나 그 평범한 고통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더 큰 재앙이 별당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거친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서연과 정호가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부스스한 꼴로 방문을 연 헌 역시 사태를 파악하려 눈을 비볐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박원님과 무장한 포졸들이었습니다. 박원님은 평소 백성의 안위보다는 윗선에 바칠 뇌물과 자신의 실적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지요.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승냥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원님께서 이 이른 아침에 어인일이십니까? 정호가 의관을 정제하며 짐짓 점잖게 물었으나 박원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어젯밤 아랫마을 최부자댁 곳간이 털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네. 아주 신출귀몰한 도적대의 소행이라는데 내 수사망에 걸린 수상한 자가 이 집 담을 넘었다는 제보가 있어 왔네. 도적이라니. 허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담을 넘은 것은 사실이나 훔친 것이라곤 주막에 국밥 한 그릇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원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구석에 서 있던 헌에게 꽂혔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 피부 그리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 대신 어딘가 불만 가득해 보이는 헌의 눈빛이 원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겠지요. 저놈이구나. 아주 낯짝이 뻔뻔하게 생긴 것이 딱 도적놈 관상이로다. 원님의 손가락질 한 번에 포졸들이 우르르 헌을 에워쌌습니다. 헌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히 조선의 국왕에게 삿대질을 하고 도적 취급을 하다니 당장이라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달싹거리는 순간 서연의 서늘한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체를 들키면 더 큰일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헌은 억울함에 주먹만 꽉 쥐었지요. 자, 잠깐. 사람을 뭘 보고 도적이라 하는 게요. 나는 그저 이댁의 머슴이라 하려고. 딱 봐도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놈이 무슨 머슴이란 말이냐. 보나 마나 양반 행세를 하며 빈집을 터는 꽃도령 도적단의 일원이 분명하다. 박원님은 자신의 추리에 심취해 콧수염을 떨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진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고 조정에 보고할 범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줄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연고도 없어 보이고 수상쩍은 헌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재물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관하로 끌고 가서 주리를 틀면 숨겨둔 작물들이 어디 있는지 술술 불 것이다. 이거 놓거라. 이 무지한 것들이 어디 몸에 손을 대느냐. 헌이 왕의 기백으로 저항해 보려 했지만 억세게 달려드는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팔이 꺾이고 무릎이 꿇리는 굴욕을 당하며 헌은 정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슬그머니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어쩐지 어제부터 수상하다 했더니 원님, 저희 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어제 갑자기 굴러들어와서 오라비의 배신에 헌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꼼짝없이 도적으로 몰려 옥살이를 아니 고문을 당하다 죽게 생겼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르는 청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서연이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그녀는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박원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훤히 어제 깼던 도자기 조각과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마치 법정의 선 외지부처럼 위풍당당한 그녀의 등장에 헌은 묘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치마폭 뒤에 숨는 것이 왕의 자존심을 긁어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천군만마보다 더 위대해 보였을 테지요. 과연 저 똑 부러지는 규수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능력한 왕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된 별당 마당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외침에 포졸들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박원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규방의 여인이 관아의 일에 참견이라니 예법도 모르는가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보란 듯이 헌의 앞을 막아서며 원님과 대치했습니다. 포박된 채 꿇어앉아 있던 헌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서연의 고든 등에서 묘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치마폭 뒤에 숨는 것이 왕의 자존심을 긁어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천군만마보다 더 위대해 보였을 테지요. 원님께서는 이자를 꽃도령 도적단이라 하셨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어제 헌이 장작을 패다 튀어나간 나무 조각에 맞아 깨진 항아리의 파편이었습니다. 첫째, 도적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자시 무렵이라 들었습니다. 허나 이자는 어제 해 진력부터 제 별당 마당에서 장작을 패느라 진을 다 빼고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제 오라버니와 하인들이 모두 증인이지요. 물지개 한 번 제대로 못 지는 위인이 밤새 담을 넘어 도적질을 하고 돌아왔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연의 논리에 헌은 안도하면서도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물지개 한 번 못 지는 위인이라니 맞는 말이긴 했으나 그 지적이 뼈 아팠으니까요. 박원님은 헛기침을 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연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낮에는 어수룩한 척하다 밤에는 날쌘 도적으로 변하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둘째 증거를 보시지요. 서연은 헌의 손을 낚아채어 원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헌은 갑작스러운 손길에 화들짝 놀랐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고 그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고된 노동으로 빨갛게 물집이 잡히고 터진 헌의 손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도적질, 특히 담을 넘고 칼을 쓰는 자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있기 마련입니다. 허나 이자의 손을 보십시오. 물집이 터져 엉망이지요? 이는 평생 험한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귀한 손이 어제 하루 익숙지 않은 노동을 하느라 생긴 상처입니다. 전문 도적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곱고 여리지 않습니까? 박원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헌의 손은 누가 봐도 고생 한 번 안 해본 기름기 도는 양반의 손 그 자체였으니까요. 포졸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보니 도적치곤 손이 너무 곱네. 어제 장작 패다 자빠지는 걸 내가 봤는데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서연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무엇보다 최 부자 댁에서 도난당한 물건 중에는 무거운 녹그릇 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이자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장작 위로 널브러지는 허약한 사내입니다. 그런 자가 쌀 한 가마니 무게의 녹그릇을 짊어지고 담을 넘었다. 원님께서는 지금 무고한 백성을 잡아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오명을 쓰고 싶으신 겁니까? 서연의 마지막 일침은 박원님의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억지 수사를 강행했다간 훗날 감찰이라도 나오면 곤란해질 터였지요. 원님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헌을 노려보다가 획 몸을 돌렸습니다.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여봐라, 철수한다. 진범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헌은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 잘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꿰뚫어보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계와 논리를 갖춘 여장부였지요. 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단순히 고맙다를 넘어선 어떤 뜨거운 존경심과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왕의 체면도 있고 헌은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우면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오늘도 밥값 하셔야지요. 장작이 아직 산더미입니다. 헌은 그녀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이 험난한 머슴살이가 헌에게는 생애 가장 잊지 못할 수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적 누명 사건 이후 별당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헌과 서연 사이에는 단순한 주인과 머슴 관계를 넘어서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났지요. 물론 헌의 노동 강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헌이 그 노동을 형벌이 아닌 서연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연이 오늘은 장작결이 참 곱게 쪼개졌네요 라고 칭찬 한마디라도 던지는 날이면 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해져서는 남은 장작을 단숨에 해치우곤 했으니까요. 사랑의 힘은 왕의 비루한 근력마저 천하장사로 만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좁혀졌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헌이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서연은 어김없이 찐 고구마나 식혜 같은 야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헌은 흑투성이 손을 닦으며 쑥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낭자는 어찌하여 그리도 법과 이치에 밝으시오. 규방의 여인들이 읽는다는 내훈이나 소학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치던데. 헌의 물음에 서연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좁다 하여 제 생각까지 좁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담장 안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리를 구했던 것처럼요. 서연의 대답은 헌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구중궁궐 안 수많은 신하와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백성들이 겪는 진짜 억울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이치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헌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헌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나리는 댁으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전히 한량처럼 세월을 낚으실 건가요? 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느니라며 으스댔겠지만 이제 그는 다른 대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어야지 않겠소. 장작 하나를 패더라도 결을 봐야 하듯 사람의 마음도 결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말이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써보고 싶어졌소. 진지해진 헌의 눈빛을 보며 서연은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철없는 한량인 줄만 알았던 사내에게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기품과 진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서연이 책을 읽다 모르는 구절이 있어 끙끙대자 헌이 슬쩍 다가가 훈수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난해한 구절을 막힘없이 풀이하며 정치의 도를 논하는 헌의 모습은 땀 흘리며 장작을 패던 머슴과는 전혀 다른 지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이 사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을 테지요. 그렇게 별당의 봄밤은 깊어갔습니다. 헌은 서연을 통해 백성의 삶을 배우고 서연은 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벗 그리고 연모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달콤한 꿈은 언제나 깨기 마련인 법. 궁궐에서 사라진 왕을 찾는 금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헌이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 궁에서 파견된 금군들이 기어이 이 작은 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던 날과 달리 이번에는 수십 명의 무사들이 별당을 빈틈없이 에워쌌지요. 정호가 이게 무슨 난리냐, 영모라도 났느냐며 사시나무 떨듯 혼비백산하는 사이 헌은 조용히 머슴 옷을 벗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더 이상 철없는 한량이 아닌 조선의 지존다웠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내 잠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뿐이요. 반드시 그대에게 진 빚을, 아니 밥값을 하러 돌아오겠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헌은 금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떠났고 서연은 그가 남기고 간 온기를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그 집 머슴이 실은 암행어사였다더라, 아니 왕족이었다더라 하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서연은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당에 쌓인 장작을 볼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헌의 모습이 아른거려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지도록 소식이 없자 서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체념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높으신 분의 한때 유희였을 뿐이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집에 조정에서 보낸 예복을 입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정중하게 내민 것은 붉은 비단에 쌓인 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연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헌에게 짓궂게 써주었던 꼬깃꼬깃해진 밥값 차용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갚아야 할 엽전 대신 선명하게 찍힌 붉은 옥새 자국과 함께 왕의 친필 교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인의 밥값은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 평생 곁에서 갚도록 하라. 이는 어명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서연이 교지를 부여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대문 밖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늠름한 자태로 마당에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이헌이었습니다. 1년 전 도망자 신세로 담을 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장난기 어린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헌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성과의 약조를 지키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 배웠소. 내 그동안 밀린 밥값을 계산하러 왔는데 주인이 반겨주지 않으니 섭섭하구려. 서연의 눈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예전처럼 짐짓 도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신 거면 국물도 없습니다. 전하. 허허, 이번엔 내 모든 것을 조선을 걸고 왔으니 걱정 마시오. 헌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았던 추억이 서린 장작 더미 위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라비 정오가 아이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며 넙죽 절을 올리는 유쾌한 소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